안녕하세요. 저희는 두 얼굴의 빅데이터 새로운 세상을 열다 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될 김민지, 김수아, 전하영입니다. 먼저 이런 순서로 발표를 할 건데 저는 빅데이터와 인권 그리고 빅데이터와 스마트 시대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웨어러블 컴퓨터 등 그리고 이 모든 것에 기반이 되는 빅데이터와 같은 신기술이 세상을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의 성패가 빅데이터에 달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빅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논의는 정보 유출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들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 사례를 얘기하자면 빅데이터 활용을 명목으로 수집된 국민 4만 4천만 명의 진료 처방 정보 약 47억 건이 29억 원의 환자 정보를 넘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빅데이터가 불법 사용된 예인데요. 이렇게 빅데이터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신기술을 발전시킨다고 해도 그 이면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발전한다면 문제가 커질 것입니다. 실제로 올해 3월 29일에 나온 기사를 보면 일본에서 경비원들이 장착 가능한 웨어러블 감시 카메라와 그리고 그냥 일반 복도에 있는 감시 카메라를 연계한 방법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필요한 기술이지만 개인정보의 사각지대가 없다는 점을 해결할 방법이 개발되지 않아 과제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빅데이터나 IoT 기술 개발들이 과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빅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면 또 다른 새로운 과학기술과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스마트 통제 사회에서의 감시 장치들과 더불어 빅데이터를 기반에 둔 감시 알고리즘이 새롭게 중요한 수단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올해 3월 24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빅데이터 정책 토론회에서도 데이터 규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좋은 시장을 놓칠 뿐만 아니라 4차 산업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개인정보의 폭넓은 정의 그리고 정부 중심의 규제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빅데이터와 인권의 문제는 단순히 유출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유출 시 유출 사실의 통제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실을 정부 주체에게 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언론을 통해서만 유출 사실이 보도될 뿐 제대로 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이 생산하는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보관과 유통 그리고 처리의 알고리즘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스스로의 자기 정보 결정권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 정보 결정권은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유통 과정을 정부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현지 경찰과 국정원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민간 정보를 수집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수집하고 어떤 관리 절차를 밟으면서 그 우리의 민간 정보의 데이터를 수집하는지에 대해 대중들이 스스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빅데이터 공유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현재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가장 대두되는 기술은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인데요. 이 개인정보 비식별화라는 말은 개인은 알아볼 수 없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수집된 데이터를 제3자에게 넘겨도 불법적이지 않은 데이터를 말합니다. 그냥 그 데이터로만 보면 비식별화된 데이터니까 개인은 알아볼 수 없지만 그 데이터와 다른 비식별화 데이터와 합쳐지면 식별 가능한 데이터로 바꿀 수 있는 기술이 또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은 현재 사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비식별화 과정에 대한 명확한 규제까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빅데이터와 스마트 시대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이 말은 곧 ICT 융합 기술의 발전이라고도 합니다. ICT라는 말은 소프트웨어 기술과 정보 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활용하는 모든 방법을 말합니다. 과거 빅데이터는 특수 분야에 한정됐으나 이제 산업 전 분야로 확산되고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
언제 어디서나 연결되고 소통할 수 있는 일상생활까지 파급되었습니다. 특히 4차 산업시대가 이루어지는 스마트 시대에는 소셜 그리고 사물 데이터와 신체 정보가 결합된 새로운 데이터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인공지능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자동 센서 등 스마트 시대에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그 중에서도 ICT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게 되는 웨어러블 컴퓨터에 대해 더 자세히 얘기할 건데요. 그 전에 먼저 영상을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The Internet of Things. Billions of things whispering to each other. Doing amazing things that feel like no big deal. Things that welcome you home. Things that find your favorite Chardonnay for you when you've got a party on your mind. Things that make entire buildings more efficient and time your dinner to perfection. Things that send trillions of bytes of data across the planet in a split second. So you never have to miss a thing. Things that sense you sleeping, so they know when to say good night. And things happening so seamlessly. Go romance. It feels like it was meant to be. Hey. But the best thing? It's all designed to be in sync with life. 그럼 웨어러블 컴퓨터 디바이스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웨어러블 컴퓨터는 착용할 수 있는 형태로 된 컴퓨터를 뜻하고 사용자가 거부감 없이 신체의 일부처럼 항상 착용하고 인간의 능력을 보완하거나 배가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단순히 전자기기의 착용이 아니라 생체 신호를 꾸준히 수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과 3년 후에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의 규모가 약 60억 달러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 스마트 시계를 출시했고 구글은 구글 글래스를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ICT가 우리 생활에 깊숙이 파고들수록 개인정보 보호는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모바일을 통해 항상 접촉되면서 디지털 경험과 실제 경험이 통합되는 것은 프라이버시를 더욱 취약하게 만듭니다. 특히 스마트 안경은 단말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보는 장면들이 촬영함과 동시에 공유됩니다. 이는 타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글라스는 시장에서 외면을 받았습니다. 특정 장소에서는 구글 글라스를 착용하는 고객들의 입장 거부까지 일어났다고 합니다.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는 더 이상 불가능한 권리라는 말이 나올 만큼 현재 빅데이터와 그와 관련된 ICT 신기술의 발전을 보안과 보호에 대한 기술력이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회와 기업, 개인의 인식의 전환뿐만이 아니라 기술 발전도 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빅브라더에 대해 김수아 학생이 발표해 주겠습니다. 혹시 빅브라더에 대해 아시나요? 네. 저는 1학년 때 지리부교재에서 빅브라더에 대해 배운 적이 없는데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빅브라더는 작가 조지 오웰이 발표한 소설 1984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이 소설 속에서 빅브라더는 오세아니아를 통치하지만 아무도 정체를 알지 못하는 수수께끼 독재자인데요. 이곳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실시간으로 감시를 받고 끊임없이 빅브라더가 당신을 보고 있다라는 문구를 보여주면서 감시받고 있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1984가 발표되고 나서부터 빅브라더는 일상화된 감시를 의미하며 긍정적인 의미로는 선의 목적으로 사회를 돌보는 보호적 감시, 부정적 의미로는 음모론에 입각한 권력자들의 사회 통제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빅브라더 관련 사례를 이야기하기 전에 포털 다들 아시죠? 아닌가요? 포털은 네이버, 구글, 다음 등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제가 그 중에서도 구글과 야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구글의 사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구글이 지메일의 사용 내역을 경찰한테 넘겨준 일이 있었는데요. 미국의 한 남성이 지메일을 이용해서 아동 포르노 사진을 지인한테 보낸 적이 있는데요. 구글이 이 메일 내용을 경찰에게 알려서 용의자는 경찰에 체포되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찬반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구글이 성범죄를 예방하는 데 기여했다는 의견과 개인 이메일을 검열했다는 비판이 함께 제기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다른 사례로는 야후에 관한 사례입니다. 야후는 아주 오랫동안 수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이메일을 열람하고 그 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였는데요. 2016년에 되어서야 지난 2014년에 5억 명에 달하는 사용자들의 정보가 유출되었음을 확인할 정도로 개인정보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야후의 이메일 감시의 배후는 연방수사국과 미국의 안보국 같은 곳에 넘어갔다고 합니다. 야후의 이메일 이 사건은 빅브러더로서의 포털과 다양한 기업들 및 정부의 어두운 단면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딥페이스에 대해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딥페이스는 얼굴 인식 알고리즘이며 페이스북이 가상으로 회전시킨 3D 모델을 통해 카메라 속 얼굴을 유추해내는 딥러닝 기술을 적용해 개발하였습니다. 여기서 딥러닝이란 사물이나 데이터를 군집하거나 분류하는 데 사용하는 기술이며,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딥러닝 기술 사용 사례로는 알파고 등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딥페이스로 인해 전 세계 이용자들의 얼굴을 인식하고 있으며 정확도는 97.25%로 인간의 눈과 고작 0.28%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페이스북에서 이 딥페이스를 사용해 보았는데요. 제 사진이에요. 남의 사진 쓰기가 좀 그래서 제 사진 썼어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 얼굴 주위에 네모 박스가 생기고 그 밑에 이름을 입력할 수 있는 곳이 나오는데요. 원래 이곳에 이름을 직접 입력해 태그하거나 아니면 상자 속에 페이스북이 저절로 사진 속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고 태그해서 태그 우선순위 속에 선택해서 태그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 맨 위에 우선순위로 떴어요. 그래서 제 사진 속에 제가 우선순위로 있죠? 이것이 바로 딥페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엄청난 기술 발전의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13억 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으며 13억 명이 하루에 페이스북에 업로드하는 사진은 4억 장이 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딥페이스 기술이 계속 상용화되다 보면 길거리에서 찍힌 제 사진이 페이스북에 공유되는 순간 저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상에 떠도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유럽 국가는 사생활 침해를 우려해 페이스북의 얼굴 인식 데이터를 삭제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부분은 빅데이터와 이책 권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난 2012년 글로벌 SNS 업체인 페이스북은 비밀리에 한 가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페이스북 사용자 70여만 명을 실험 대상으로 한 규모가 아주 큰 실험이었는데요. 페이스북 사용자의 게시물을 통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감정의 전이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페이스북은 실험 대상자의 긍정적인 게시물과 부정적인 게시물을 임의로 조작하여 사용자들이 게시물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긍정적인 단어가 많이 들어간 게시물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좋아요를 많이 누른 반면에 부정적인 단어가 많이 들어간 게시물에는 부정적인 반응 또는 무반응을 보였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른바 감정 실험이라고 불리는 페이스북의 이 실험은 논문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는데요. 비난의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페이스북의 이 감정 실험이 사용자들 몰래 진행되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사용자들의 게시글을 고의적으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조작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사용자들의 반응을 은밀히 관찰한 데이터를 임의로 수집하고 활용했다는 점입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모두 사용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감정 실험은 기업 윤리적 차원에서도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설령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70만 명에 이르는 사용자의 데이터를 일개 기업이 멋대로 수집하고 활용할 권한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례는 수많은 사용자의 데이터를 보유한 글로벌 기업이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정치적 목적이나 기업의 의도적인 심리 조작 마케팅에 이용할 위험성에 대해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빅데이터 확률에 대한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확률에 대한 문제에서 가장 크게 대두되는 사례는 블루크러쉬라는 사례인데요. 블루크러쉬는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범죄 발생 패턴을 분석하는 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범죄 패턴을 분석해서 요일, 시간, 날씨, 장소 등의 다양한 조건에 따라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을 찾아줍니다. 이 사진은 이 날짜를 보시면 알 수 있겠듯이 2017년 4월 6일부터 4월 12일까지의 총 7일의 데이터를 모아서 만든 지도입니다. 이 그래프는 블루크러쉬를 이용해서 분석한 건데요. 범죄 발생 빈도에 대해서 각 기준에 따라서 분석해 놓은 그래프입니다. 위에 왼쪽부터 위도, 최고 온도, 가난 비율, 실업자, 연령별, 수입별로 분류해서 놓은 것입니다. 이 블루크러쉬의 가장 잘 활용했다고 알려지는 사례는 바로 미국 멤피스시입니다. 미국 멤피스시는 블루크러쉬의 분석 결과를 이용해서 그때그때 경찰관의 배치를 결정합니다. 다시 말해 결정 후에는 배치 수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경찰들을 배치하는데요. 다시 말해 범죄 발생률이 가장 높은 지역에 경찰관들을 집중 배치해서 범죄 예방 및 치안 효율성을 높이는 셈입니다. 실제로 이 알고리즘을 도입한 후에 멤피스시는 범죄율을 감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측 모델에도 확률이 가지는 문제점을 피해갈 수는 없는데요. 그 문제점이란 아무리 많은 모집단이 있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많은 빅데이터가 있더라도 완벽한 예측, 즉 100%의 확실한 정보로 도출해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좀 더 실감하실 수 있도록 다음의 사례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 패스트라는 프로젝트는 미국 국토안보부에서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연구 프로젝트로 잠재적 테러리스트를 식별할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신체 신호, 행동, 기타 생리학적 패턴 등을 모니터링해서 테러리스트를 판별해내는 연구입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주안점으로 볼 것은 바로 확률입니다. 패스트의 정확도는 대략적으로 약 70%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 테러범이 아닌 30%의 사람들을 테러리스트로 오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 구체적인 수치로 말한다면 이 예측 모델을 이용해서 70명의 테러리스트를 판별할 수는 있어도 30명의 무고한 사람들도 졸지에 테러리스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70%면 정확도가 높은 편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무고한 30명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이 하지 않은 일로 평생 죄책감과 고통, 사회적 비난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30%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렇듯 확률이 가지는 문제점을 빅데이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측 및 예방 시스템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오차를 완벽히 제거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술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윤리성의 문제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권, 웨어러블 컴퓨터, 빅데이터, 이치권리, 확률이라는 여러 관점으로 빅데이터를 살펴보았는데요.
모든 것이 그렇듯 빅데이터도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빅데이터를 여러 각도로 생각해보고 장점과 단점을 모두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빅데이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갈 우리들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빅데이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양면성을 최소화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 앞에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의 양면성에 대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